케빈에 대해서 아까 잠깐의 단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대사가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면회를 했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지리학에서 A뿔 맞는 것보다 이런 짓을 하는 게 전국의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볼 거다 라고 했던 그 대사 하나랑 또 하나는 여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얘를 순수 악으로 규정하고 싶지만 결국 영화에서 그런 단서 두 개를 줌으로써 얘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했던 건 얘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케빈이란 인물 자체가 난 사실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는 건 오직 에바뿐이야. 학교에서 학생들을 죽인 것도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든가 사회적인 적개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에바에게 보내는 메시지란 말이야. 내가 이런 놈이 된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거든. 그 점에서 얘를 반사회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케빈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에바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해야 좀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저도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까 원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니 터커바 케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역해버리면 완전히 왜 우리가 케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화두로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실화 사건은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이라고 하시나요? 네,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으로 봤을 때 영화 차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라는 맥락에선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땐 악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도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있는데요.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모른다라는 카프리 말을 인용을 하셨어요. 극단적인 양면성을 동시에 케빈과 에바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행할 때 엇갈리게 됩니다. 또 그들의 행동이 거울을 보듯이 대칭되는 장면들도 있죠. 그에 대한 예로 교도소에서 케빈이 면회를 하는 장면이 있죠. 손톱을 이렇게 하나 둘씩 나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으로 붙는 것이 그 계란 토마토, 껍데기 먹는 박살난 계란을 장면인데 그냥 사오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빼놓는 장면이 있어요. 네.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껍질째 먹은 다음에 입에서 껍질을 발라내는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겹쳐지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용서해달라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악행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케빈의 모든 행동은 원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은 철저하게 에바에게 연원하는 것이고요. 마치 탁구 게임처럼 케빈이 쳐대는 공은 모두 에바가 넘겨준 공인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점에서 케빈에 대해서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케빈이 철저하게 에바의 거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에바가 부여한 것이 아닌 케빈만의 시각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야말로 에바의 반영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케빈과 에바의 2인 구도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영화인데 그 점에서 케빈과 에바의 밀당물 전쟁 같은 사랑 이런 거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케빈의 캐릭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게 아마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맥거핀을 그냥 단지 맥거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수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특징이 하나도 없는 맥거핀으로서도 작용되는 요소가 있어야 이 사람의 캐릭터적인 특징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그냥 마지막에 회수만 할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입체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투톱 영화이지만 결국엔 원톱 영화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아예 케빈을 에바의 두려움이라든가 에바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구멍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 말인즉슨 케빈이란 캐릭터 자체가 에바에 너무 종속적이라는 거죠. 특히 나는 가장 없어도 됐을 법한 장면 중 하나는 그 아들 방을 뒤지다가 I love you라는 CD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컴퓨터 망가지는 에피소드는 네. 감정선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뻔한 데다가 사실 약간 유치한 방법이기도 해서 격이 떨어지는 장면 중 하나였어요. 아직도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해치기보다는 음. 어떤 어머니든 아들이나 자식을 길렀을 때 한 번쯤은 맞아요. 해보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네. 예. 이거 그것도 뭐 그렇네. 인과 응보다는 작품 전체의 좀 선과 좀 맞닿기도 하고 그리고 에바가 방 뒤질 때 나오는 음악이 내 모든 비밀은 내 방에 있다 이 음악인데 그것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긴 하죠. 네. 재밌죠. 이 전반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이 모두 케빈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그런 음악들이긴 해.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용서에 관한 이야기도 있죠. 에바는 피처럼 붉은 페인트를 끊임없이 닦아내고 씻어낸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벗겨내면서 자신의 악행의 흔적을 지워낸다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자신이 케빈의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자신도 이러한 악행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 잘못이 나는? 있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복선은 햄스터가 죽었는데 수채구멍에서 죽어서 막혔는데 그다음- 기니피그? 기니피그인가? 하여튼 손을 닦는데 그 다음 장면에 갑자기 손이 붉어진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닦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선으로. 에바가 케빈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삶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의 마녀 사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엄마는 잘못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 에바는 그거를 잘 수용하고 자신이 잘못한 걸 판단하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씻겨내고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게 흐름상 정말 잘 맞아 떨어지고 그랬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네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케빈의 입장에서 등등. 영화적 특징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시나리오부터 다시 해보면 영화적 특징은 거의 모든 장면을 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플롯은 수미상관이죠. 네. 오프닝 때 하얀 커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음. 뒤에 장면을 보지 않고 그 장면만 봤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그럴 겁니다. 드라마인 줄 알고 봤는데 호러 아니야? 맞아. 예. 공포 아니야? 라는 누가 감정이 죽을 것 있겠죠. 같고. 맞아. 그런 감정을 주기도 하고요. 또 서브 플롯과 메인 플롯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서브 플롯으로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케빈을 키우는 에바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요. 메인 플롯으로는 영혼 모르게 공격과 질타를 받는 에바의 이야기로 메인 플롯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교차로 진행을 하게 되죠. 과거 현재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관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개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아 이게 뭐야 너무 어지럽다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네. 관객들은 오히려 이런 걸 보고 더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더 큰 폭발력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지럽게 배치함으로써 아이러니를 좀 증폭시킨다고 할까요? 만약에 이 영화를 서사적으로 진행했을 때 라고 생각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과거랑 섞여서 교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 있는 것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기 네. 때문에 특히 음악도 그렇고 이렇게 평범하게 될 수 있는 서사를 과거와 현재의 시간선을 교차 편집을 함으로써 이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영화가 21g, 21g. 네. 그런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주성 이 친구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네. 네.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계속 쌓아놓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커다랗고 높은 성을 하나 쌓아요. 네. 맨 마지막에 그거를 서스펜스로 케빈이랑 로켓이라는 아니면 거중기로 막 불도저로 밀어버려서 반경 한 10m, 10km 정도 다 날아간 듯한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날아가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 충격이 너무 컸다라는 점에서 대단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진짜 신사처럼 인사하잖아요. 활을 네. 쏘고 나서. 네. 네. 그 나올 장면은 관객에게 대놓고 무너뜨린 거 다 목격했으니 어떻게 볼 거냐. 나 이렇게 했다. 나 이 정도까지 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한 것 엄마에 같네요.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까요? 무너뜨리고 나서 영화를 끝마치고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저는 다 뭐 건물이 부서지고 허허 벌판에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조그마한 집이 하나 생각이 하나 생기는 게 여운이 그 여운은 말할 수가 없고요. 여운이 너무 강했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영화 보면 미술적인 측면은 또 안 말해야 안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색채를 가장 효율적이고 탁월하게 사용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색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분명 린렌지 감독은 모든 장면의 미장센을 의도하고 꾸몄다라는 것이죠. 특히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장면은 거의 모든 장면에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마토 축제 장면, 네, 네. 그리고 뭐 집에 페인트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되게 많은 영화들은 자연스러운 미술을 지향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는 일부러 미술을 튀어 보이게 하고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부자연스러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빨간 색채의 디테일이 오히려 섬뜩하고 무섭게 다가오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흥건한 피를 만지는 것처럼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마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충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축제를 피로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관객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연출할 거냐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선 라디오헤드 멤버였던 음악 감독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케빈에 대하여는 음향적인 부분도 기존 장르 영화에서 지양하는 이질적인 효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길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되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적이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과장되고 사실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동시에 올 수가 있냐? 근데 이 영화는 동시에 온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에바가 현재 시점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포크 음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영화는 발랄하고 자신의 일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음악이 나온다는 말이죠. 네. 에바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음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리 음악이 영화 자체를 해치진 않아요. 맞아요. 예, 왠지 에바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비꼰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뚱맞은 음악이 극몰입을 방해해야지 정상이지만 오히려 더 미술과 같이 섬뜩하게 만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향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 소재인데 에바가 케빈의 학살극을 목격하고 와서 집으로 와서 입는 옷이 있어. 옷에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드 제플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르주아 여성 세계 그리고 정상 가족의 허상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영화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주인공인 에바 자체가 성공한 여성이고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에바 자체도 자유롭고 제약 없고 구속 없고 그런 인생을 즐기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고 이게 그 레드 제플린이라는 소재랑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은 70년대 이후에 기존의 구질서로부터 벗어난 히피 운동이라든가 68혁명 세대라든가 이런 자유분방하고 전위적인 이런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세대가 낳은 결과가 뭐냐라는 비판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미셸 우엘백의 소설인 소립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60년대의 히피 문화의 후일담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새끼들이 깝쳐가지고 결국 얻은 게 뭐냐 사회만 망치고 있다. 인류 사회는 이제 비전이 없고 어디 외계인이 와가지고 걔네 종노릇이나 하면 된다 이런 소설이거든. 근데 뭐 그런 정도의 극단성은 아니지만 케빈에 대하여 같은 경우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바 같은 인물이 꿈꾸고 있던 자유로움이나 진보적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의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보여주면서 기존의 사회 관념이나 로망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뭐 이거 좆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너진 것도 아니고 처참히 무너졌지. 너희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이 정도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나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남편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 사실. 이거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해서 뭐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고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냐, 정신병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엄마의 답답함 그리고 케빈은 왜 저럴까, 케빈이 어떻게 해서 저런 감정을 느낄까, 그 감정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놓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빠는 너무 아빠가 아니야. 외국이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 애가 이러면은 애를 다그치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직무유기가 아닌가 정말. 특히 아버지로서의. 그 실리아 다쳤을 때 에바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죠. 오히려. 예, 그 장면에서 한 번쯤은 혼낼 법한 장면인데 에바에게 케빈에게 사과해라라는 그 장면 자체는 모순되지 않았나.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동화책 읽어주다가 아빠 딱 들어왔더니 나가라 그러잖아. 이게 어디서 배운 싸가지고 이게 내 새끼면 이거. 그리고 눈 찔린 다음에 식사하면서 케빈은 너 그렇게 죄책감 없는데 이러면서 보란 듯이 과일 있잖아. 그 동그란 리치를 누나를 씹어먹듯이 먹는단 말이야. 그게 굉장히 역겨워서 아내가 뛰쳐나가는데 남편은 그냥 묵묵히 밥만 처먹고 있단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빡쳐야 될 상황인데 뭐 물론 둘의 완벽한 이야기를 위해서 포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니잖아 남편이. 방금 말한 정상가족이라는 것의 허구성 그리고 그러니까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것은 판타지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케빈에 대하여 굉장히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소설 중에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라는 소설이 있어. 부부는 정말 낭만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만을 품고 있고 굉장히 순박해. 그래서 인생의 목표 자체가 얘네는 애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가져가지고 축구팀 만들고 뭐 농구팀 만들고 이런 부모야. 흔히 말하는 낭만적인 부모지. 근데 팀을 만드는 거군요. 넷째까지는 정말 자식 농사를 잘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가정이야. 근데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얘는 그야말로 괴물이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범상치가 않고 산통도 엄청 심했고 전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압도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애야. 소설 자체에서 케빈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적으로 애가 행동하는 게 전혀 없는데 애가 내뿜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은 이 다섯째 아이를 버려. 고아원 이런 데다 보내고 이래.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 이전까지 4명의 아이들을 가지면서 얘네들이 화목한 가정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집이고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약하고 나약하고 허구적인 이런 관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얘네도 결국에는 다섯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다섯 번째가 돼서야 버린 거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네 번째든 그런 애가 태어났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정이고 이런 판타지 이런 게 어딨어. 굉장히 허약한 관념인 거지.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케빈에 대하여도 정상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서 상당히 유의미한 지점이 있지 않나 싶어. 뭐 이런 거는 요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곤 있지. 뭐 한국 영화 중에서는 마더 같은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적 특징은 장면과 장면의 전환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놔주는 것을 브릿지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장면과 장면의 전환 자체가 매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 장면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갈 때 그 장면 전환인데요. 네. 총 3가지 방법으로 장면 전환이 시켜요. 첫 번째는 소리와 소리입니다. 과거에 실리아의 인형 소리가 퉁퉁퉁 하면서 진행이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붙는 것이 현재 에바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소년이 농구공 튀기고 있는 소리로 정확하게 넘어가요. 이럴 때 사운드로 인한 트랜지션이 사용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유사한 공간에서 공간입니다. 네. 극중 과거에 빨간색 얼굴이 비치는 에바의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현재 빨간색 페인트로 인해서 에바의 얼굴이 빨간색으로 비치는 듯한 그런 책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사에서 대사입니다. 극중에 현재 에바가 자동차로 이동을 할 때 절대 상관이 없는 대사 소리가 나면서 장면 전환을 하죠. 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래서 더 혼란을 야기시키고 호기심을 일으키지 않았나. 더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갈망과 욕구. 무슨 의미일까 막 이렇게 네. 궁금하게 하는. 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될 때 그 이전 장면과 이후 장면 사이의 연결성도 상당히 강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에바가 케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가는 장면 다음에 케빈이 활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에바가 케빈에게 읽어준 동화가 뭐냐면 로빈후드 이야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활 쏘는 이야기지. 그게 동생이 태어난 직후였거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장면 전환에서 알 수 있는 게 케빈은 착한 아이가 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이인 척 한 거지. 에바에게 외면받고 싶지 않으니까 에바에 대한 집착의 일환 중 하나지. 그래서 에바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빈후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로빈후드가 되어서 활을 쏘는 거지. 그리고 딱 활을 쏘는 장면도 에바가 있는 창문 쪽으로 활을 쏴. 그러면서 이후에 복선도 되고
그러니까 마치 에바가 로빈 후드를 읽어준 게 비극을 야기했다는 전체적인 인상도 주고 상당히 좋은 화면 전환이었다고 생각해. 그 장면에서 느꼈던 것이 로빈 후드의 활에 대한 동화는 엄마에 대한 모정이 좋아서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로빈 후드의 활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읽어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장면 전환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아까 맨 처음에 스미스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뭐 사다가 피해자 엄마를 맞닥뜨려서 딱 뒤돌아섰을 때 뒤에 빨간색 통조림 동일한 제품이 가득 나와져 있는 장면이 나 이 장면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내가 과거에 즐겼던 자유를 누렸던 토마토가 이제 나의 통조림에 처박혀서 내 뒤에 이렇게 엄청난 벽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장면은 말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느꼈으면 좋은 장면. 붉은색이라는 그 색감도 그랬고 통조림 캔이 일정하게 나열돼 있잖아. 맞아. 그 밀도랄지 그 구도랄지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하나하나 평생을 걸쳐 쌓아 올려온 정상인, 모범적인 인간, 부르주아적인 중산층 여성의 세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만적이고 갖가지 포장으로 뻥튀기만 된 거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모든 걸 케빈이라는 존재가 해체시켜버리는 거지. 영화 속 명장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네, 네. 저는 말을 한 것 같고 토마토 뒤에 있던 토마토. 장면. 아. 네, 토마토 캔이. 저가 먼저 얘기해 보자면 새 집을 들어올 때 케빈하고 에바가 덩그러니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색하게 되게. 예. 그리고서 서로 한 번씩 막 힐끔힐끔 쳐다보고. 맞아. 그러다가 장면 전환되는 게 교도소에 앉아 있는 에바와 케빈이거든요. 네. 저는 그게 얘가 무슨 일을 일으켜서 교도소에 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뿐더러 그 둘 사이를 가장 잘 나타낸 장면이 아닌가. 그냥 서로 앉아서 적대적으로 그냥 모자 관계가 아닌 예. 뭔가 어색한 그 관계. 얘는 왜 여기 있지? 뭐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처음 만난 것 같고 그냥. 저는 교도소 대기실에 네. 기다리고 있는 흑인 여성과 에바 그 장면을 꼽을 수 있는 게 이 네.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굳이 에바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출을 하진 않아요. 덤덤하고 평범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외부의 엑스트라들이 에바를 대변해주기도 하죠. 뭐 에바를 때린다거나 이 극장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 나요 풀어줘요 난 잘못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정확하게 에바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역경과 고난을 겪었으면 한 번쯤은 에바가 우는 장면이 나올 법한 한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등장하는 것이 교도소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흑인 여성이 에바 옆에 앉더니 울기 시작하죠. 네. 그때 흑인 여성은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에바가 한 손을 갖다 대서 용서해 주는 듯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라는 듯이 감싸는 그 장면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네.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 재미있게 본 편이고요. 이번에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전에 놓쳤던 거를 확인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아마 결말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영화 끝난 거야? 여기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프리퀄 같고 뭐 하나 본편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점에서 지금까지 1시간 50분 동안 착착 진행된 서사의 결국 결론은 뭔가 이게 좀 모호했다고 생각하고 그 모호하게 된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담아내려고 하는 게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케빈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바의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는 굳이 케빈과 별로 상관이 없는 장면들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간접적으로는 케빈으로 인해서 촉발된 사건에 의해서 뭐 일어나는 사건들이지만 그 외에도 그냥 에바 본인의 고통과 고난 이런 거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왕따 신세고 거기서 너 같은 여자에게 누가 군침을 흘리겠어 뭐 이런 모욕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에바가 실리아를 굉장히 아끼는 모습이 몇 가지 그려지거든. 그런 컷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케빈과 에바라는 중심축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족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영화가 케빈이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영화인 건지 아니면은 그 목적과는 별개로 에바라는 인간의 고난사를 다루려는 영화인 건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못 잡은 느낌이거든. 그 두 가지를 물론 동시에 다루면서 잘 통합을 시키고 연결성을 강화시키면은 정말 명작이 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좀 따로 놀았다는 생각이 해.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본 영화지만 별 3개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아 참고로 이 친구의 기준은 별점 4점이면은 거의 대박. 아. 4.5면은 그냥 영화사의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 정도. 아닙니다. 아야 이 친구의 기준. 이 친구의 기준. 진짜요? 응, 아. 이 친구의 기준. 예. 되게 짜요. 버드맨을 5점 주지 않았어요? 4.5인가? 아 버드맨은 5점 줬어요. 네. 5점 주는 작품이 진짜 예. 몇 개 안 되지? 10개 안쪽 아닌가? 5점 10개 준 되나? 거 5개. 어. 제가 버드맨을 들었거든요. 예. 이 방송. 아, 왜요? 그러시구나. 아유 쑥스럽네. 재밌게 들었어요, 예. 진짜. 버드맨은 제가 영화사 올타임 넘버원으로 꼽고 예, 있습니다. 10년 만에 꼽은 별 5개라고. 또 다른 게스트로 오신 이주성 씨도 예, 예. 마무리를 같이 해주시자면. 뭐 이 영화는 뭐 강병규 제 친구가 하도 보라고 해가지고 저 처음에는 솔직히 토마토 장면 때문에 혐오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 미뤄뒀던 영화인데 네. 보라고 해서 최근에 봤거든요. 네. 과거와 현재가 겹쳐 나가면서 계속 궁금증이 유발되더라고요. 네. 영화 흐름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게 장면 전환되니까 궁금해하면서 보던 영화 같아요. 지루한 거는 없었고요, 전혀. 네. 다 보고 나서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에 의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 같습니다. 별점을 주시자면 혹시 별점을 제가 4.5였나 4점을 네. 줬을 거예요. 강병규 게스트님께서 마무리 지으시자면. 네.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시 볼 생각하면 짜증나요. 심지어 이걸 내가 어떻게 봐 이러는데 한 번 더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 주저없이 보고 쉽게 만드는 그런 영화 같아요. 고로 짜증나면서 재밌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별점을 주자면 5점을 줘야죠.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네. 그럼 제가 마무리 네. 짓자면은 제 생각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엄마가 너 왜 그랬니?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도 맞아. 엄마의 자신이 여태까지 과거에 대한 선택은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결국 이런 태도잖아. 이거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안다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지 말고 훈훈한 게 오히려 맞았을까? 틀렸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차라리 자신이 깨닫는 바를 알고 나서 얘기를 하고 포옹을 했다면은 좀 더 질문의 폭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우리들한테 던지는. 결국 이 영화가 장점이자 단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케빈이 왜 그랬을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순수 악이라서일까? 엄마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엄마한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건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지만 그거 자체가 단점이 돼서 마무리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에 와서는 그래도 결말 하나는 맺혀주면서 확실한 질문을 우리한테 하나 던져줬더라면 핵심이 되는 질문으로 계속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색감에 대한 컬러 코드는 그 어떤 영화에서도 이 정도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컬러 코드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장면 전환할 때 사용되는 그 컬러 코드도 너무나도 괜찮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4.5점을 주고 싶고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임신을 해서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타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뭐 이런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케빈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 엄마 입장에서. 자, 저희 케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였고요. 영화계 함께 하신 시간인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닌 것 같아. 그랬나? 내가 배우고 싶다 그랬던 거 아니야? 싸바싸바하려고? 제가 원래 여기 상으로는 배우고 싶다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아, 네네네.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을 제대로 하고 배우기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계 고정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나름 일부에만 마성의 방송인 것 같은데. 오는 게스트들마다 고정하고 싶다고. 이런 남자 냄새 나는 방송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재밌네요. 네. 예, 아우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해주셔서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같이 오신 예, 이준호 씨. 저는 이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거의 구경하는시 온 거거든요. 저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뭐 방송을 한번 듣고 와갖고 오늘 그 이분들을 하면은 제가 좀 배우겠구나. 아 저도 진짜로 배우겠구나 싶어갖고 네, 예. 스미스. 예 이분 오늘 버드맨을 든 그게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요. 아까 계속 통화를 하면서 네.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아 그게 저와 너무 잘 맞. 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시나? 그래가지고 버드맨이 미장센 쪽지라든가 그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아닐까. 많은 것들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뭐 스미스 믿고 가는 거죠, 뭐. 쩔이에요, 저랑 명주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 전공을 한 사람이 사실 주변에는 없거든요. 오히려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데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갖고 저는 막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제가 잘 하고 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근데 오늘 너무나도 영화를 진짜 분석해 주시고 그게 어떤 효과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A4 용지로 한 5장 6장에다가 지금 공책을 한 2권 들고 오셔서 이거를 다 읊어주시는데 전 큰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3시간 아깝지 않은 방송. 네. 3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저는 뭐 저런 거 맨날 들어요. 진짜요? 구박받아요. 저도 잔소리 듣고 너도 영화 보면서 좀 써라 이러면서 잔소리 듣고 맨날 그럽니다. 네. 오늘 스미스도 잠깐 소감 얘기하자면 아주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방금 말했듯이 3시간 아깝지 않은 방송 그거로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결국은 남에게 들려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끼리 얘기해서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남들도 네네네. 재밌게 듣는 거고. 그 점에서 좋은 오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강병규 씨와 이주성 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논리도 없이 좋다 그런 것도 좋으니까 전혀 부담 느끼시지 말고 마음껏 참여해 주시고 평 또한 안 좋은 것도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케빈에 대하여 그리고 이주성 씨와 강병규 씨를 모신 게스트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